저는 하나이글스 전체 역사에서 2009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기가 하나 암흑기 본격적인 시작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2000년대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많이 뽑지 않아서 2010년대 암흑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정말일까? 진짜 그럴까? 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숫자야구입니다. 신인 드래프트 분석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하나이글스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하나는 8개 구단 중에서 8위 꼴찌를 기록했죠. 저는 하나이글스 전체 역사에서 2009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기가 하나 암흑기 본격적인 시작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후 6시즌 동안 한 번 제외하면 전부 꼴찌를 기록했죠. 심지어 2013년에 처음 1군에 진입한 NC보다 첫해 낮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즌이 2021 시즌까지 2018년을 제외하면 거의 하위권에 위치했었죠. 자체 생산 선수들 비율을 보시면 일단 신경현 선수, 이범호 선수, 김태균 선수, 김태환, 송강민, 영경음 선수 이 정도가 눈에 띄네요. 이범호, 김태균, KBO 레전드 선수들이죠. 그리고 김태환, 송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중요한 코어 야수진이었습니다. 김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때 당시에 잠깐 활약을 해주다가 이후에 군대 갔다 와서 기량을 회복하지 못했고, 송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군복무 관리 제대로 못하는,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선수들 군복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좀 대표적인 사례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하나는 타 팀에서 트레이드로 베테랑 선수를 데려와서 좀 요긴하게 잘 써먹었던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당시 하나 감독이었던 김희식 감독님의 주특기였죠. 그래서 별명이 재활공장장이다 뭐 이렇게 붙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강동호 선수의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2009년에 기아로부터 트레이드돼서 건너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이가 이게 한국 나이입니다. 36살 시즌이었는데 전체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해요. 그리고 이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02년에 트레이드로 건너왔던 선수였는데, 주 포지션이 원래는 포수였지만 이제 하나에서는 주로 지명타자로 많이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2009년 시즌 같은 경우 320타석 출장을 해서 타석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비율 스탯에서 3, 4, 5를 찍고 역시나 커리어 하이를 기록합니다. 사실 이렇게 베테랑 선수들 데려와서 뭐 한두 시즌 반짝 활용하는 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거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팀 전력을 서서히 상승시킨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죠. 추승우 선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김희식 감독님 픽으로 하나에 왔던 선수인데, 한두 시즌 정도는 주전으로 활약을 했지만 거의 대수비 요원 같은 느낌으로 나왔었죠. 하나 당시 전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A로 영입했던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화 FA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FA로 영입했던 한화 야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타자로 디아즈 선수가 있었는데, 이게 한화의 평균적인 외국인 타자의 기대치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 성적은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한화 같은 경우에 리그 전체에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기 시작한 게 지금 한 24시즌 정도 됐거든요. 뭐 많이 잡아봤자 한 6시즌, 7시즌 정도 외국인 타자들이 활약을 제대로 못해줬고, 나머지 시즌들은 한화는 외국인 타자들이 꽤 괜찮은 활약들을 해왔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1등 공신은 한화 팬들이 되게 그리워하는 제이 데이비스 선수의 공이 크기는 하죠. 역대 외국인 타자 누적 WAR 1위가 데이비스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한화는 외국인 타자들 영입도 잘했었고 활약도 좋았는데, 요 해에는 좋았다고 말하기 어렵죠. 1.13이면. 그래서 시즌 중반에 디아즈 선수가 이제 방출되고, 오른쪽에 보면 9위에 연지라는 이름이 있는데 한국 선수가 아닙니다. 외국인 선수고 투수로 결국엔 교체를 하게 되죠. 팀 OPS 6위, WRC 플러스도 6위, 그래서 팀 WAR, 타격입니다. 타격 WAR 5위를 기록합니다. 2009년에 이런 성적을 기록한 데에는 뭐 베테랑 선수들 활약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다음에 2010년에 이범호, 김태균 같은 요 핵심 코어 자원들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결국 한화는 최하위 8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2년 동안 타격 성적에서 7위에서 10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게 되죠. 투수진을 보시면 투수 연령 분포가 좀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자체 생산 선수로 구대성 선수, 마정길 선수, 안영명 선수, 양훈 선수, 류현진 선수, 황재규, 허유강 선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 선수 제외하면 최상덕 선수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한화 드래프티 선수들이었습니다. 구대성 선수가 이때 당시에 41살, 지금으로 치자면 뭐 오승환 선수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오승환 선수가 올해 나이가 4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오승환 선수가 뛰겠죠. 뭐 은퇴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2022 시즌 오승환 선수 나이 정도, 구대성 선수가 그 정도 나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대성 선수 지금 나이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구대성 선수 다음 드래프티가 지금 여기 나이상으로 보자면 마정길 선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선수 나이 차이가 10년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이 26살의 안영명 선수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이는 한국 나이입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보자면 이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치를 때 이렇게 불펜에 쭉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대성 선수가 원고, 마정길 선수가 투고, 쓰리고가 안영명 선수예요. 군대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보자면요, 정우람 선수가 있는데 불펜에 쭉 앉아 있잖아요, 경기를 보면. 근데 바로 그 다음 연차가 김민우 선수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밑이 김희환 선수, 그리고 그 옆에 김기중 선수, 남지민 선수, 이런 선수들 앉아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보시면 류현진이나 양훈 같이 이제 어린 선수들이 좋은 성적, 그러니까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젊은 투수들이 잘 던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이 팀은 지난 10년간 대체 뭘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지금도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한화 투수진이 이때 당시의 투수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때 당시에 이런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상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까 언급드린 김인식 감독님 픽이죠. 근데 이때 최상덕 선수가 10과 3분의 2이닝 던져서 평균 자책점이 6.75였어요. 이전에는 최상덕 선수가 좋은 선수였을 수 있지만 적어도 2009년에는 좋은 성적 거뒀다고 보기 어렵죠. 근데 그런 선수가 전체 투수 WAR 상위 10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이때 당시 하나 투수진이 어떠했는가를 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마스 선수는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인데 마무리 투수를 맡았던 선수였어요. 그게 이제 구대성 선수가 마무리해서 내려오면서 토마스 선수가 바톤 터치를 한 셈인데, 사실 지금 전체적인 투수력 자체가 하나가 이런 상황인데 외국인 선수를 마무리로 쓴다라는 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결국 이 시즌을 끝으로 토마스 선수는 이제 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예쁜 연지 선수, 디아즈 선수의 후임으로, 타자는 아니었고 이제 투수로 바꾸긴 했는데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 시즌 던지고 집으로 돌아갔죠. 팀 투수력 보시면은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선발 WAR 8위, 구원 WAR 6위, 그리고 팀 전체 2WAR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도 성적이 안 좋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시즌 이후에 6년 연속 팀 투수 WAR 최하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저는 한화가 이후에 장기간 암흑기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인 원인은 투수진의 붕괴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12시즌 동안 2021 시즌까지 2018년에 반짝 투수 WAR 2위를 기록한 적이 있고, 그걸 제외하면 한화는 계속 투수력에 있어서 하위권이었어요. 더군다나 2013 시즌부터 류현진 선수가 해외 진출을 하면서 지금도 보시면 류현진 선수가 압도적으로 6.39라는 WAR을 빵 찍어주고, 그 밑은 사실 애매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막 탁월한 성적은 아니잖아요. 익히 예상하셨다시피 여기서 류현진이 빠진다면 그 결과가 결국 6년 연속 최하위라는 그런 결과로 돌아오게 됐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좀 가져온 게, 2000년부터 2009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는 신인 드래프트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이전 10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하나 이글스가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많이 안 뽑았고 패스했고, 그래서 하나는 암흑기에 도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하나가 2000년대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많이 뽑지 않아서 2010년대 암흑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정말일까? 진짜 그럴까? 저는 일단 나와 있는 좀 자료들을 뒤져보고 그 상황을 좀 재구성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총 38장, 그러니까 이게 8개 구단, 그때는 이제 NC랑 KT가 없었기 때문에 8개 구단인데 8개 구단 중에 전체 슬롯 공백 1위입니다. 2위가 LG인데 LG가 이제 하나 더 빠지고요. 37회죠.
총 38개의 드래프트 픽이 증발했어요. 근데 이 중에 패스를 선택한 게 19장. 패스라는 건 선수를 뽑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지명권 포기, 혹은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19장입니다. 특히 이 패스 현상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6년간 집중됐어요.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패스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간인 2010년 이후에는 패스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한화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상당한 패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10년대 한화 암흑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자,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픽 슬롯이 날아갔던 이 두 가지 경우를 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은 요 패스, 그러니까 선수를 뽑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명권 포기 혹은 소멸. 이 지명권 포기 혹은 소멸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지명된 선수가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진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팀의 지명을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이걸 여기다 왜 써놨냐면요, 전체적인 선수 수급만 놓고 보면 어차피 선수를 뽑지 못하는 건 패스나 혹은 지명권 포기 혹은 소멸이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지 않는 건 결과적으로 패스나 지명권 포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봐야겠죠. 왜냐하면 팀에 들어온 선수는 어차피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입단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구멍이 생긴 LG 트윈스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하나와 LG 두 팀의 성적을 비교해 보고 이 두 팀이 비슷한 경우를 겪었다면 이 슬롯 공백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로스가 꽤 적은 편이었던 SK나 삼성의 경우와도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만 이 슬롯 공백이 결국 팀의 성적에 영향을 끼쳤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볼 필요도 없는 게, 일단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드래프트의 선수들을 뽑았을 때 그 선수들이 주축으로 활약할 만한 때가 언제냐. 그래서 대충 한 드래프트 5년 후,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4년 정도로 만약에 잡게 되면, 야구 팬들 익히 아시겠지만 그 기간에 LG랑 한화는 전부 암흑기를 겪었어요. LG도 한동안 하위권에 전전하면서 포스트 시즌 못 나가다가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서서히 빌드업을 해서 지금은 꾸준히 포스트 시즌에 나가는 팀이 됐죠. 반면에 그 기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SK가 김성근 감독 있을 때 왕조 시절, 그리고 그 이후가 삼성이 통합 우승 4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던 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만 딱 놓고 보면 하나가 선수를 적게 선발했기 때문에 암흑기가 왔다, 이 의견이 타당할 수 있어요. LG의 경우랑 비교를 해봐도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명권 거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명권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팀들도 많이 일어났던 사례였어요. 보시면 한화는 지명권 포기가 총 19번이었는데 LG, 두산, 롯데, 삼성, 강팀, 약팀, 암흑기를 겪었던 팀, 아닌 팀, 그렇게 차이가 있나? 혹은 하나보다도 더 많은 이 지명권 포기 사례가 있었던 두산은 하나보다 이 기간 동안 더 좋은 성적을 냈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 팀별로 이런 차이가 있을 뿐더러 중요한 건 팀에서 의도적으로 선수를 뽑지 않았던 게 패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책임을 물으려면 패스와 관련된 부분만 좀 이렇게 지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화가 패스를 시행하지 않고 그 슬롯에 다른 선수들을 선발했다면 과연 한화의 성적은 달라질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패스가 시행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화의 패스 시행 이후에 타 팀에서 뽑은 선수 중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올린 선수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화가 선수를 안 뽑고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한화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선수를 뽑았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이후 어느 정도 KBO에서 성적을 낸, 누적 WAR 가지고만 따져봤을 때 성적을 냈던 선수들을 다른 팀이 아니라 한화가 뽑았다면, 이런 가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가 6라운드부터 만약에 패스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픽순에 따라서 다른 팀 그 이후 픽에서 뽑혔던 선수들 중에 KBO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올린 선수들의 리스트가 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 이 선수는 제외합시다. 양의지 선수는요,
로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로또를 맞았다고 했을 때, 아, 저 사람 어떻게 로또를 맞았지? 이러고 객관적으로 막 분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양의지 선수가 터진 건 운이 좋은 겁니다. 이걸 여기에 적용시키기엔 좀 이건 너무 튀는 케이스다. 그래서 양의지 선수는 여기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수들만 살펴볼게요. 자, 나머지 7명의 선수가 거둔 누적 WAR 값이 48.8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 양의지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거둔 WAR 값을 다 합치면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각각 시즌을 뛰었어요. 이 시즌의 어떤 개념은 뭐냐면요. 대부분 보면 불펜 투수들이 많잖아요. 불펜 투수 같은 경우에는 20이닝 이상 던져준 시즌들을 꼽은 겁니다. 야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 50게임 정도는 뛰어야 한 시즌 뛰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 선수들이 뛰었던 전체 시즌 값을 감안하고 그리고 총 거둔 WAR 50이라는 이 수치를 감안했을 때 이 전체 선수들이 대략 1인당 1년에 한 0.7 정도의 WAR을 기록을 해요. 이 7명의 선수가 동시에 한 시즌에 다 뛰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시즌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충 이 선수들을 전부 다 하나가 그 남은 빈 슬롯에 다 뽑았고, 거기에 이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4, 5명 정도는 계속 한화에서 시즌에서 뛰어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 이게 시즌당 이 선수들이 WAR 3에서 4 정도를 팀에다 갖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화가 패스 안 하고 그 구멍에 선수들을 다 뽑고, 심지어는 그 뽑은 선수들이 바로 이 선수들이다. 정말 절묘하게 이 선수들만 죄다 뽑았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선수들이 그 이후에 한 시즌당 WAR 3에서 4를 한화에 글쎄 갖다 줬다. 이렇게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해서 이 선수들이 가져다주는 WAR 수치를 이후 한화의 팀 WAR에 더해봐도 한화는 포스트 시즌 진출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순위 변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물론 이게 가정입니다. 현실적이지도 않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한화에 갔을 때 이 정도 성적을 올려줄 거냐, 그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모든 건 가정이기는 한데 적어도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화가 패스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뽑을 수 있는 선수들 중에 최상의 카드들을 전부 다 뽑았다 하더라도 한화의 암흑기는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 물론 여러분, 프로구단이 드래프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팬들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는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프로구단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비판하는 건, 그건 저는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한화가 그런 부분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화가 선수들을 뽑지 않아서 암흑기가 왔다라는 건 저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향이 뭐 전혀 없다까지는 아닐지라도 한화의 이후 암흑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패스라는 부분, 이 슬롯 공백이라는 부분이 끼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건 논리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그거보다 다른 부분들의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한화 이글스 현재 라인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야수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실력도 좋고 가능성이 풍부한 내야진과 더불어 KBO 40년 역사상 최악의 외야진이다. 일단 드래프티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석 선수, 그 다음에 드래프티는 아니었지만 육성으로 2013년에 영입한 노수광 선수. 노수광 선수는 이제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기아, SSG 거쳐서 다시 한화로 영입이 됐죠. 김태현 선수, 정은원 선수, 노시환 선수, 최인호 선수가 보입니다.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언급을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페레즈랑 힐리 선수인데 힐리 선수가 뛰다가 페레즈 선수로 어떻게 보자면 대체가 됐죠. 그래서 여기 총 이제 10명의 선수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9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 선수들이 뭐 1점 조금 넘게 WAR을 갖다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2살의 동갑내기, 실제로는 이제 정은원 선수가 빠른 년생이어서 정은원 선수가 한 살 형인데, 정은원, 노시환 이 두 선수가 WAR 1위, 2위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으로 각성했습니다. 1루에서 변우혁 선수가 자리를 잡아준다면 한화 내야진은 탄탄할 거다라는 한화 팬들의 기대감이 있죠. 거기다가 2021 시즌에는 하주석 선수랑
최재훈 선수까지 좋은 성적, 실제로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야진 자체는 향후 몇 년간은 좀 탄탄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외야진은 재작년에 WAR-0.30을 기록했었고, 이게 그때 당시 KBO 39년 역사상 최악의 WAR 합계였어요.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해였는데 설마 이 성적이 또 나올까 싶었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3.81로 그 기록을 넘어서 40년 역사에 한 획을 장식해버렸죠. 그래서 하나 팬분들이 뒷목을 잡으셨는데, 이런 데서는 나는 나를 넘어선다 이런 거 할 필요 없는데 좀 아쉬운 결과였고요.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2020년 시즌 마치고 이용규 선수 방출했던 게 엄청난 실책이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야구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위권 팀에서 대안 없이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전력을 구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안 좋은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젊은 자체 생산 야수들의 약진이 있었지만 외야진에서는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앞서도 언급한 최재훈 선수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됐는데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죠. 정말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곤 선수도 상대적으로 맞바꾼 오선진 선수가 2021년에 거둬준 성적을 생각해 보면 비교 우위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좀 트레이드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가 트레이드 성과는 괜찮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노수광 선수가 생각보다 조금 못해준 게 좀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노수광 선수가 좀 분발을 해준다면 어쨌든 최근 트레이드 성과는 뭐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수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체 드래프티 장민재 선수, 그다음에 김민우, 주현상 선수, 김진영 선수. 김진영 선수는 기량 저하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은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재민 선수, 그리고 김기중 선수 정도가 한화 자체 드래프티 선수죠. 올해 김민우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던 점이 이제 주요했고, 강재민이라는 득점감으로 뽑았던 대졸 선수가 제대로 터진 게 중요한 하나 전력의 주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 투수진,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류현진 선수 이후에 그동안 제대로 된 국내 선발 투수를 못 키워냈다라는 게 저는 이후 한화 투수력이 이렇게 된 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나마 김민우 선수가 작년에 제대로 터져줘서 다행이긴 하지만 올해를 생각해 봤었을 때 김민우를 제외하면 믿고 맡길 만한 선발 투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김민우 선수가 터진 건 다행인데 그동안 팀 전력의 주축 중에 한 명이었던 정우람 선수가 2021년에 부진했다라는 거, 이게 좀 치명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우람 선수가 2021년에 본인 데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WAR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는 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팬분들 입장에서 봤었을 땐 2020년 시즌과 더불어서 쭉 흐름 자체가 에이징 커브 아니냐라고 충분히 얘기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우람 선수 나이가 있기 때문에 대체자를 분명히 발굴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강재민 선수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 또 강재민 선수 자리는 누가 채울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은 대체자 후보군들만 존재한다. 물론 좋은 선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성적에 있어서 그 정도를 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일단 선발 그리고 불펜에서 후보군으로 떠오르는 선수 두 사람, 윤대경, 윤호솔, 이 두 선수입니다. 윤대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삼성 드래프트였는데 방출됐었죠. 그러다가 일본 독립리그에서 뛰다가 한화에서 잘 발굴을 해서 영입을 했고 성공이죠. 2021 시즌 윤대경 선수 거둬준 성적을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윤호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 팀에 있다가 하나로 영입이 돼서, 윤호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1 시즌으로만 한정하면 점점 좀 퍼포먼스가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화 입장에서는 일단 이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이 선수들이 나이가 뭐 엄청나게 많은 뭐 노장 선수들도 아니고 이제 한창 성적을 보여줘야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자원 중에서는 어쨌든 성적 자체로만 보면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킹엄하고 카펜터 선수 재계약했죠.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021 시즌에 계약을 할 때 연봉이 좀 낮은 계약을 했었죠.
그리고 2021 시즌보다는 2022 시즌에 연봉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킹홈 선수, 카펜터 선수 이 두 선수는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수도 그렇고 야수도 그렇고 FA 영입 선수가 현재 이 리스트 상에는 없죠. 지금 현재 한화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2017 시즌부터 6시즌 동안 외부 FA를 잡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외부 FA 영입으로 현재 팀에 남아있는 건 정우람 선수가 유일합니다. 일단 팀 OPS는 9위, WRC 플러스 9위, WAR도 9위예요. 내야지는 준수하다라고 생각 듭니다. 뭐 1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경쟁 체제지만요. 근데 외야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후보군으로 여러 선수들이 존재해요. 작년 시즌에 수베로 감독이 임종찬, 유로결, 이원석, 장훈호, 조한민, 최인호, 장지승, 김태현, 이동훈 등 팀 내 외야 자원을 정말 총출동시켜서 신인 선수들 뭐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선수들 가리지 않고 100타석 이상씩 고르게 경험치는 먹였어요. 근데 결과는 좋지 않았죠. 김태현 선수 정도가 가능성을 보였는데 사실 김태현 선수도 외야로 나오기는 했었지만 내야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김태현 선수 뭐 외야로 전향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2 시즌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앞으로 성장하겠죠. 또 성장을 기대해야 하고. 근데 군 문제 해결이 일단 좀 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장훈호, 뭐 김태현 이런 선수들은 이미 군필 자원이긴 하죠. 투수진도 뭐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니죠. 선발 WAR 9위, 구원 여기는 WPA입니다. WPA 9위 10개 구단 중에 투수력도 역시 최하위. 어쨌든 김민우 선수가 선발 투수로 자리 잡은 게 다행이죠. 하나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투수진에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팬들도 기대는 많이 하십니다. 팀이 계속 하위권이었잖아요. 그래서 각 라운드별로도 좀 상위 픽을 행사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망주 적금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적금이라는 건 만기가 돼서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고 해야 하잖아요. 결국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드래프트 개괄로 넘어갈게요. 한화는 2010년부터 2021년 드래프트 동안 총 123명의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앞서 롯데의 경우와 거의 숫자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팀들이 패스라든지 혹은 지명권 포기, 뭐 보류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없이 거의 뽑힌 선수들이 대부분 다 팀에 입단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123명 중에 1군에 데뷔한 경험이 있는 선수가 총 77명입니다. 그 말은 1군 데뷔를 못한 선수가 46명이란 얘기고요. 롯데자이언츠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중에는 팀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1군에 데뷔하지 못했을 뿐인 선수가 1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6명에서 12명 빼면 3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군 데뷔하지 못하고 방출됐거나 은퇴한 선수는 34명이란 얘기입니다. 1군 데뷔한 77명 중에서 이적하지 않고 한화에 남은 선수가 63명, 그리고 남은 14명의 선수들은 타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한 선수 중에는 현재 남아있는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8명이고요. 6명의 선수는 이미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한화에서만 뛴 선수 중에 이미 은퇴한 선수는 19명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0년부터 2021년 드래프트 중에 현재 한화 1군에서 뛴 경험이 있는 선수, 남아있는 선수는 총 44명입니다. 현재 한화 등록 선수, 그러니까 한화의 소속 선수라고 말할게요. 소속 선수는 신인 선수랑 외국인 선수 제외하면 총 75명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롯데자이언츠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대 간 선수도 포함되어 있고 뭐 육성 선수도 포함되어 있고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 육성 선수 출신이 총 7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드래프트를 통해서 뽑힌 선수는 68명이 되는 거죠. 이 중에 한화 드래프트로 뽑힌 선수는 총 56명. 그래서 2010년 이전 드래프트 선수 1명, 그게 장민재 선수거든요. 그 선수 포함해서 1군에 데뷔한 경험이 있는 선수 44명과 아직 1군에 데뷔하지 않은 선수 12명을 더한 숫자입니다. 대략 한화 선수단 중에 약 76%,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한화 자체 드래프트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래프트 결과를 볼게요. 전 시간에 롯데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화면은 드래프트 총 WAR 합계와 각 연도별 WAR 합계, 그리고 그 연도별 WAR 합계를 연차로 나눈 수치입니다.
2010년부터 2021년 모든 한화 드래프트 선수들이 한화 이글스에서만 올려준 WAR 합계치가 31.69입니다. 전 시간에 롯데자이언츠가 한 20일 정도 됐으니까 뭐 그거보다는 많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팀들 보시면 이게 낮은 수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뭐 일례로 지난번에 롯데자이언츠 시간에 언급했던 나성범 선수가 올린 누적 WAR 수치 39.06보다도 적은 수치죠. 역시나 나성범 선수 혼자서 올렸던 누적 WAR 값보다 2010년부터 21년까지 한화 출신 드래프티들이 한화에서 올린 총 WAR 누적치 합계가 더 적죠. 그러니까 한 선수 목보다, 선수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12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23명이 올린 누적치가 더 적은 거니까 적은 편이죠. 전체적인 흐름에서 눈에 띄는 건 2017년부터 18년 요 지금 표시된 요 부분부터 드래프트 성과가 꽤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략 12년간 한화 이글스 드래프트를 이렇게 딱 절반으로 쪼갠 값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왼쪽이 10년부터 15년, 오른쪽이 16년부터 21년. 2010년부터 2015년의 누적값이 15.69예요. 근데 2016년부터 21년 이 누적값이 16입니다. 전에도 롯데자이언츠 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예전일수록 2010년, 11년일수록 2020년, 21년과 차이가 커야 돼요. 왜냐하면 2010년, 2011년 드래프티들은 그만큼 오랜 시즌을 뛰었기 때문에 누적 WAR 값이 많은 게 당연하겠죠. 이게 적다면 오히려 문제겠죠. 근데 예전에 데뷔했던 선수들의 누적값과 최근에 데뷔한 선수들의 누적값이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최근에 데뷔한 선수들의 누적값이 근소하게 우위라는 건 결국 신인 드래프트 결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최근에 뽑힌 선수들이 빠르게 데뷔를 이뤘고 팀에서 주목할 만한 어떤 결과값을 냈다, 이런 이야기이니까요. 연평균 WAR 합계값을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특히 2017년, 18년, 20년에 합계별을 각각 연차로 나눈 이 값을 보면 요 세 해의 드래프티들은 시즌당 1이 넘는 WAR을 팀에 적립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롯데자이언츠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게 좋은 수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특히나 최근에 데뷔한 선수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위 라운더들 같은 경우 아직 1군에 데뷔조차 못한 선수들도 있고요. 상당수의 선수들이 많은 경기를 뛰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뽑았던 이 선수들의 결과값이 좋다라는 건 대체로 보면 특정 선수들이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게 매해 적어도 한두 명씩은 적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각 연차의 드래프트의 성공은 뭐냐? 예를 들어서 11명을 뽑았는데 11명이 다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존재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뭐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뛰어난 활약을 해준, 이건 진짜 힘듭니다. 대체로 보면 한 해 드래프티에서 한 명에서 두 명을 제대로 뽑으면 그게 성공한 드래프트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한화는 매해 2017년 정도부터 매해 그래도 좋은 성과들을 계속 내고 있다. 이거는 최근 드래프트의 성과가 이전보다 결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운드별 WAR 합계값을 볼게요. 롯데자이언츠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각 연차별 합계값이 아니라 각 라운드별 합계값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차 1라운드는 총 합쳐서 WAR 누적값을 얼마만큼 팀에 가져다 주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한화 이글스 라운드별 픽 결과의 특징은 뭐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1차 지명 픽 실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WAR 합계값이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만큼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한화는 2014년부터 21년까지 1차 지명을 했는데 결국 결론이 마이너스 0.9라는 결과값이거든요. 이게 10개 구단 중에 두 번째로 안 좋은 수치예요. 첫 번째는 어디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그 팀 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차 지명이라는 게 결국 그 각 팀 연고 지역 아마추어 팜하고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유망주들이 서울권으로 집중된다라는 지적이 꽤 많았죠. 이미 팬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연고 지역 팜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팀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지명 결과가 좀 많이 힘들어요. 한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다른 구단들이 있어요. 그 구단들의 1차 지명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2023년 드래프트부터 다시 전면 드래프트가 부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지적되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2014년부터 2022 드래프트죠. 그 기간 동안 1차 지명에서 연고 팜에서 선수들을 지명해야 했고, 결과로만 보면 이득을 본 팀과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팀으로 나누어져요. 결과만 보면요. 그래서 과거에 뽑았던 그 결과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각 팀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상위 라운더들 1차를 포함한 상위 라운드의 가능성, 성공 확률 같은 거 정말 무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 좋다고 말하는 선수들의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서울권에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게 결과값만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은 유독 2차 2라운드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2차 2라운드에만 한정을 하면 하나는 10개 구단이 2차 2라운드 합계 성적의 최하위예요. 일반적으로 이 라운드별 누적값들 있잖아요. 이게 하위 라운드로 갈수록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겠죠? 2차 1라운드 지금까지 2010년부터 21년까지 뽑았던 인원 12명의 누적 WAR 합계값보다 2차 10라운드 누적 합계값이 낮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선수들을 먼저 뽑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하나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중간에 가다가 튀는 값들이 나오는 팀들이 좀 있어요.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이게 무슨 법칙이 있느냐 아직까지 제가 발견한 건 없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이게 원인은 아니고 결과가 왜 이랬느냐를 생각해 보면, 한화에서는 0.63 적립했는데 기아로 가서 6.53을 적립한 임기영 선수가 2차 2라운드였어요. 그래서 임기영 선수가 있었다면 뭐 값이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부분이고, 근데 이렇게 결과만 놓고 봤었을 때 상위 라운드에서 결과값이 안 좋으면 팀 성적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2차 1라운드가 17.19, 2차 3라운드가 11.58이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최소한 WAR 누적값이 한 10 이상은 돼줘야 하는데 여기서 성적이 안 좋았던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롯데는 2차 1라운드 값이 안 좋았죠. 그래서 상위 라운드 값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팀 성적에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위 라운드 선수들이 팀의 주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점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하죠. 2010년부터 21년까지 뽑았던 선수 중에 WAR 상위 10명, 최근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좀 눈에 띄죠. 특히 연평균 값을 보면요, 그러니까 합계 값은 지금까지 이 선수들이 누적해서 올려준 값이라면 연평균 값은 이 선수들의 데뷔 연차부터 지금까지 그 각 연차로 나누었을 때 이 선수들은 데뷔 이후 각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올려줬는가. 정은원, 강재민 이런 선수들이 눈에 띄죠. 뭐 노시안 선수도 있고요. 이렇게 최근 결과가 꽤 좋다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최근 드래프트의 성과가 괜찮다라는 평가 가능하고요. 리스트에 보시면 외야수가 한 명도 없죠. 그런 점에서 최근 하나 외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롯데 말씀드릴 때 한동희 선수, 최준용 선수를 투타에서 에이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노시안 선수 있고요. 정은원, 강재민 이런 선수들이 에이스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뭐 역시나 하나 팬들한테 많은 예쁨을 받는 선수들이죠. 팀 성적이 낮다고 해서 다 실망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좋은 신인 선수들, 이제는 글쎄요, 정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리를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인 선수들 크는 맛이라도 좀 있어야 팬들이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겠죠. 총평입니다. 하위권 성적을 꾸준히 기록한 거에 비해서 드래프트 성과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에는 하나이글스의 1차 지명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게 좀 치명적이었다. 1차 드래프트가 부활한 2014년 드래프트부터 뽑혔던 서울권 1차 지명 선수들을 보면 확실히 팀별로
좀 편차가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해요. 이건 결과로만 놓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원인이 이렇다라고 올라가기에는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논리적인 비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결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 기간 동안 충청팜이 좀 많이 빈약해졌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원인 아닌 원인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차 지명 결과는 아직까지는 실패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근 1차 지명했던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죠. 아무리 1차 지명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1군에 데뷔를 아직 하지 못한 채 2군에서 담금질하는 선수들도 있으니까요. 이건 하나뿐만이 아니라 타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완전한 결과 값을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타구단에 비했을 때 어쨌든 현 시점에서의 결과는 한화의 1차 지명 결과는 좋지 않다. 대신에 이제 상위 라운드, 그러니까 1차 지명을 제외한 2차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정도에서의 결과값은 최근은 희망적이다. 박상원, 정은원, 노시환 이런 선수들을 잘 선택해서 재미를 봤죠. 그리고 중위 라운드 강재민이라는 대박픽도 성공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육성인데 투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망주 적금을 꾸준히 부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현재 2군 감독인 최원호 감독님은 투수 육성에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코디네이터로 손혁 전 키움 감독까지 선임을 했죠. 이 정도까지 관리를 하는 거 보면 현재 한화는 유망주 투수들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한화가 김민우 선수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최상위 픽에서 하드웨어가 좋은 선수들을 선발해 왔거든요. 문동주 선수, 박준영 선수 이번에 뽑은 이 두 선수도 하드웨어가 정말 훌륭한 선수고 그 이전에도 예를 들자면 신지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하드웨어가 정말 좋잖아요. 결국에는 선발 투수 육성에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선발 투수 유망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선수들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터뜨릴지 지금은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야수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어 내야구는 꽤 괜찮게 잡혀가고 있잖아요. 노시환 그리고 정은원이 있고 1루 같은 경우에는 하나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변우혁 선수 이런 선수들도 있고 또 최상위 픽이었던 정민규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근데 외야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어쨌든 현재 결과값으로는 얻은 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적들이 다 안 좋으니까. 그나마 좀 활약을 해줬던 김태현 선수를 이제 그래서 외야로 전향시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FA 시장에서 워낙에 또 A급, S급 외야수들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잡기를 바랬지만 팀의 정책상 또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겹쳐서 결국엔 시장에서 철수를 했죠. 시장에서 철수를 했다는 얘기는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성적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2022 시즌에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봤었을 때 새로 영입한 외야수 터크만 선수죠. 선수한테 좀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이제 지향점을 보시면 한화 같은 경우에는 상위 라운더 유망주들한테 1군 기회를 부여하면서 꾸준히 경험치를 먹이고 있어요. 이거는 투수나 타자나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걸 따지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한화도 롯데랑 비슷하게 최근 유망주들을 좀 코어로 키우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뽑힌 문동주 선수, 박준영 선수를 비롯해서 누군가가 앞으로 치고 나간다면 솔직히 한화는 신인들이 치고 나갔을 때 열려진 기회만을 생각해 보면 어떤 구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회는 활짝 열려 있죠. 본인이 튀기만 한다면야. 장기적으로 한화는 대략 지금 시기를 한 2025년쯤으로 보고 있는 신축구장 개장에 맞춰서 전력을 빌드업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여기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토론토랑 계약이 끝나는 류현진 선수의 한화 복귀. 만약에 2024년 시즌에 류현진이 하나로 복귀를 한다면 지금 현재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유망주들 그리고 선발 투수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현재로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 김민우 선수 이런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새로운 구장 지었을 때 좋은 성적을 낸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이렇게 많이들 하죠. 신축구장을 만들고 그 구장이 개장될 시점을 어간해서 전력들을 제대로 구축해 나가고 유망주들을 모으고 터뜨리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월드시리즈 우승한 애틀랜타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비슷한 루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저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고요. 야수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루 자리 빼면은 어느 정도 정해졌죠. 1루에서 이제 지금 이성곤 선수랑 그 다음에 변우혁 선수 경쟁 구도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선수는 한 자리를 차지할 테고 다른 선수들이 이제 얼마나 자리를 잡는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광 선수가 자리를 잡아줄 거라고 기대했던, 근데 생각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2022 시즌, 이번 시즌 외야수들이 어떤 활약을 해주는가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려점을 본다면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10개 구단 중에 뭐 압도적인 최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건 뭐 분명한 사실 같고, 내야 코어 자원이나 선발 김민우, 불펜 강재민 이 정도 제외하면 지금은 다 이 선수 잘해줘야 합니다, 이 선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야구는 결과잖아요. 외야 같은 경우에 2020년에 마이너스 찍고 2021년에 마이너스 3.81 기록해서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냉정하게. 근데 이게 지상으로 올라올지 아니면 지하실 뚫고 멘틀층으로 내려갈지 지금 이 상황이라서 팀도 걱정이 많을 테고 팬분들도 참 많이 우려를 하실 텐데, 하나는 지금 외야만 문제가 아니라 선발진도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뭐 총체적으로 뭐 위기긴 위기입니다. 뭐 한화가 언제 위기가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누구나 올 시즌 예상으로는 한화는 또다시 시비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근데 뭐 이건 어차피 결과값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집 뒤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비는 마음으로 경험치 먹였던 신인들이 제발 터져주세요, 제발 터져주세요라고 기대하는 거 말고는 지금으로선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뭐 어쨌든 전력을 보강한 건 아니니까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하나는 본인만 정말 제대로 한다면 기회의 문은 그 다른 어떤 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짝 열려 있죠.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자면 이걸 장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은 뭐 다른 팀하고 비교할 수 없죠. 정말 활짝 열려 있다. 그래서 신인들이 좀 빠르게 제대로 성장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이글스 신인 드래프트 분석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아 타이거즈 편이 진행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녕.